6월 27일 갑술일.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늦게 날이 맑았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 출발했다. 길에서 되놈 대여섯 명을 만났다. 모두 작은 나귀를 탔는데 모자와 옷차림이 볼품없이 남루하고 얼굴은 피곤하고 쇠잔해 보였다. 이들은 봉성의 병사들로 에라하까지 가서 수자리를 사는데 남에게 고용되어 품팔이 수자리를 살러 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런 염려는 없지만 중국 변방의 수비는 가히 허술하다고 할 만하다. 마두와 몰입꾼들이 되놈들에게 나귀에서 내리지 못하느냐고 꾸짖으며 호령하니 앞서가던 두 놈은 나귀에서 내려 갓길로 비켜서 가는데 뒤에 세 놈은 선뜻 내리려 하지 않았다. 마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내리라고 호통을 치자 되놈들은 성난 눈을 치켜뜨고 노려보며 너희 상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대든다. 마두가 곧바로 앞으로 나가서 채찍을 빼앗아 그의 맨다리를 후려치며 우리 상전들이 받들고 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며 어떤 문서인 줄 아느냐? 전 누런 깃발에 분명하게 만세야 어전에 올리는 용품이라고 쓰여 있거늘 도대체 너희는 얼마나 눈이 삐었기에 어전에 올리는 용품도 몰라본단 말이냐?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귀에서 내려 땅바닥에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고 한 사람은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마두의 허리를 끌어안고 만면의 웃음을 그득 담아 나으리 그만 화를 푸십시오. 쇳내들을 응당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마두들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머리를 박고 사죄하라고 꾸짖었다. 모두들 지늘게 꿇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느라 이마는 지늘그로 칠갑을 하였다. 일행이 큰 소리로 웃고는 물러가라고 꾸짖었다. 내가 너희가 중국에 들어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사단을 일으킨다고 하더니 지금 눈으로 보니 과연 듣던 대로구나. 아까의 일은 부질없는 일이니 다음부터는 아예 장난으로라도 시끄러운 짓을 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말하니 모두들 이렇게 머나먼 길과 기나긴 날에 이런 장난이라도 치지 않는다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꾸한다. 멀리 봉황산을 바라보니 흡사 순전히 돌로 만들어 땅에서 우뚝 뽑아 올린 것 같다.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세운 듯 부용이 반쯤 피어 있는 듯 하늘 끝에 여름 구름인 듯 빼어나게 깎아 세운 모양은 이름 짓거나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장관이지만 다만 맑고 윤택한 맛이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나는 언젠가 한양의 도봉산과 삼각산이 금강산보다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금강산은 동쪽 골이 소위 12,000봉우리라 불려 기이하고 높고 웅장하고 깊지 않음이 없어서 마치 짐승이 발로 붙잡고 있는 듯 날짐승이 날아오르는 듯 신선이 하늘로 솟는 듯 부처님이 가부좌를 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윽하고 침침하며 아득하고 컴컴하여 마치 귀신 소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일찍이 신원발과 함께 단발령에 올라 멀리 금강산을 바라봤는데 바야흐로 가을 날씨가 매우 푸르고 석양빛이 빗기어 비추었으나 하늘을 덮을 만한 빼어난 기색이나 산에서 풍기는 윤기나는 자태가 없었기에 미상불 금강산을 위해 한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한강 상류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며 두미강 입구를 벗어나서 서쪽으로 멀리 삼각산 여러 봉우리를 바라보니 하늘에 닿을 듯이 풍기는 푸르름과 얇고 담담한 산 아지랑이가 맑고 아름답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또 언젠가 남한산성 남문에서 북쪽으로 한양을 바라보니 마치 물에 비친 연꽃과 거울 속의 달과 같은 모습이었다. 어떤 사람은 빛과 바람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바로 왕성한 기운이다 라고 말하는데 왕성한 기운이란 바로
왕이 나타나는 기운이다. 우리의 한양은 억만 년 동안 용이 서리고 범이 걸터앉은 기세이니 그 영험하고 밝은 기운이 여타 상과는 마땅히 다르다고 하겠다. 지금 여기 봉황산에 기이하게 깎아 세우고 뽑아 올린 것 같은 모습이 비록 도봉산과 삼각산보다 뛰어나기는 하지만 빛나는 왕기를 공중에 풍기는 것은 한양의 여러 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들판이 평평하고 넓게 트였다. 비록 개가 나거나 경작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나무를 베어낸 뿌리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고 소발자국과 수레바퀴 자취가 풀 사이로 이리저리 나 있는 것을 보니 이미 책문에 가까워졌음을 알겠고 거주하는 인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책문을 넘나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다급히 말을 몰아 7, 8리를 더 가서 책문 밖에 이르렀다. 양과 돼지가 산에 즐비하고 아침밥 짓는 연기가 푸르게 감돌았다. 나무를 짝에서 책문을 만들어 대략 국경의 경계를 표시해 놓았으니 시경에 버드나무를 꺾어 세워 채소밭의 경계를 삼아도 엉뚱한 놈이 넘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곧 여기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책문은 위를 이형으로 덮었고 널빤지 문짝은 굳게 걸어 잠갔다. 책문과 수십 보 떨어진 곳에 정사, 부사, 서장관 등 3사의 막사를 치고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예물이 일제히 도착하여 책문 밖에 쌓아두었다. 되놈들이 구경한다고 떼거리를 지어 책문 안에 늘어섰는데 모두들 입에는 담뱃대를 물고 번들거리는 이마에 부채를 붙이지 않는 놈이 없었다. 어떤 놈은 흑공단 윗옷을, 어떤 놈은 수화주 윗옷을, 어떤 놈들은 생포, 생저 혹은 삼승포, 야견사 윗옷을 입었는데 바지도 같은 옷감이다. 차고 있는 것이 아주 요란한데 수놓은 주머니를 서너 개씩 매달았고 작은 패도에는 상아 젓가락을 꽂았다. 담배 쌈지는 호리병 모양의 화초와 새를 수놓거나 옛날 문인의 이름난 글귀를 수놓았다. 역관과 마두들이 책문 밖에 서서 양손으로 악수를 하며 은근하게 인사를 주고받는다. 되놈들은 당신들은 언제 서울에서 출발했느냐? 오는 길에 장마를 만나지는 않았느냐? 집안은 모두 평안한가? 가지고 온 은자는 얼마인가? 라고 사람들마다 수작을 붙이는데 한 입에서 나온 말처럼 똑같은 내용이다. 또 한상궁과 안상궁도 함께 왔느냐며 다투어 묻는다. 한상궁과 안상궁이란 모두 의주 사람으로 해마다 북경을 출입하며 장사를 하는 아주 교활한 장사치들로 북경의 일을 훤하게 알았다. 이른바 상궁이란 장사꾼들끼리 서로 존칭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사행을 갈 때 정식 관원에게는 8포를 주는 것이 관례이다. 정식 관원은 비장과 역관을 합하여 30명이다. 8포란 옛날에 정식 관원인 사람마다 인삼 몇 근을 지급한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은 관에서 지급하지 않고 각자가 은을 준비하도록 하고 다만 그 포의 숫자를 제한한다. 당상관은 3,000냥, 당하관은 2,000냥으로 포은을 한정한다. 각자 휴대하고 북경에 들어가 여러 가지 물건을 무역하여 이익을 남기도록 하였다. 가난하여 스스로 휴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포 권리를 팔기도 한다. 송도, 평양, 안주 등의 연상이 그 포의 권리를 사서 은을 채워간다. 그러나 연상은 법적으로 자신이 직접 은을 가지고 북경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무역특권을 부여받은 만상에게 포를 주어 무역해오게 한다. 만상 중에서 한이나 안과 같은 자들은 해마다 북경 출입하기를 마치 제 집의 문과 뜰을 드나들듯 해서 북경의 장사치들과는 서로 짝짝꿍이 잘 맞는다.
물건을 조종하고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 중국 물건의 값이 날로 오르는 이유가 실상 그들 때문인데 온 나라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역관만 탓하고 나무란다. 역관들도 만상에게 실권을 빼앗겨 그저 팔짱을 끼고 속수무책일 뿐이다. 연상들은 만상의 조종이라는 것을 비록 알지만 자신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을 뿐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한다. 이런 패단이 유래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번에 만상들이 잠시 몸을 숨기고 몰골을 즉각 드러내지 않는 것 또한 어느 한편에서 잔재주를 피우려는 속셈일 것이다. 책문 밖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행장을 정돈해 보니 쌍주머니의 왼쪽 자물쇠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풀숲을 샅샅이 뒤졌으나 종시 찾을 수 없었다. 장복을 꾸중하며 네가 행장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항시 한눈을 팔더니만 이제 겨우 책문에 왔는데 벌써 물건을 잃어버렸구나. 속담에 사흘 갈 길 하루도 못 간다더니 앞으로 이천리를 가서 황성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니놈 오장육부까지 잃어버릴까 봐 겁난다. 듣자 하니 구 요동과 동학묘엔 본래 좀도적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던데 네가 다시 한눈을 판다면 또 무슨 물건을 잃어버릴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니 장복이 민망하여 머리를 극적거리며 소인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 두 곳에 가서 구경할 때는 소인이 두 누나를 의당 감쌀 터이니 어느 놈이 눈을 뽑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잘한다 하고 대꾸해 주었다. 장복이란 놈은 어린 나이에다가 중국이 초행이다. 성품까지 지극히 어리석고 둔해서 동행하는 마두들이 마구 놀려먹기도 하고 거짓말로 속이면 진짜로 믿고 듣는 형편이다. 장복이는 매사에 알아듣는 것이 모두 이런 식이다. 먼 길에 의지해야 할 자가 저 모양이니 참 한심하다고 할 만하다. 책문 밖에서 다시 책문 안을 바라보니 여염집들이 모두 대들보 5개가 높이 솟았고 띠 이형으로 지붕을 덮었다. 집의 등마루가 하늘까지 높고 대문과 창문들이 정제되었으며 길거리는 평평하고 곧아서 양쪽 길이 마치 먹물을 그린 듯 반듯하다. 담장은 벽돌로 쌓았고 사람 타는 수레와 짐 싣는 마차가 길 가운데로 종횡무진 누비며 진열된 살림살이 그릇은 모두 그림을 그린 도자기이다. 그 제도가 결코 촌티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친구 홍대용이가 언젠가 그 규모는 크고 기술은 세밀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책문은 중국 동쪽의 가장 끝인데도 오히려 이 같다. 길을 나아가며 유람하려니 호련히 기가 꺾였다. 문득 여기서 바로 되돌아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깊이 반성하며 이게 질투하는 마음이로다. 내 평소 심성이 단박하여 무얼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을 마음에서 끊어버렸다고 생각했거늘. 지금 남의 국경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본 것이라고는 만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 터에 이제 다시 망령된 생각이 이렇게 솟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내 견문이 좁은 탓이리라. 석가열애가 밝은 눈으로 이 시방세계를 두루 보신다면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을지니 만사가 평등하다면 본래 투기나 부러움도 없을 것이로다 라고 생각하였다. 장복을 돌아보며 장복아 네가 죽어서 중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니 장복은 중국은 되놈의 나라입니다. 소인은 실사옵니다. 라고 대답한다. 잠시 뒤 한 맹인이 지나간다. 어깨인 피단 주머니를 걸고 손으로는 월금을 타며 지나간다. 이를 보고 내가 크게 깨달았다.
저 맹인의 눈이야말로 진정 평등한 눈이 아니겠느냐 했다. 조금 뒤에 책문이 활짝 열렸다. 봉성 장군과 책문 어사가 방금 와서 전방에 앉았다고 한다. 되놈들이 문을 메우며 몰려나와 다투어 박물과 개인 짐의 무게를 살펴본다. 여기서부터는 수레를 세내어 짐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신이 앉아있는 곳에 와서 살펴보고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힐끔힐끔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며 자기들끼리 저 사람이 왕자인가? 한다. 종실 출신의 사신을 가리켜 왕자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그 중에 알아보는 자가 있어서 아니야, 저기 머리가 희끗희끗한 반백의 사람이 부마 대인일세 전에도 온 적이 있지 하고 부사를 가리키고는 저기 수염이 나고 관복에 쌍악을 수놓은 사람이 바로 얼대인이야 한다. 서장관을 가리켜서는 산대인은 모두 한림 출신이지라고 한다. 얼이란 둘째란 말이고 산이란 셋째란 말이며 한림 출신이란 문관 출신을 말하는 것이다. 시냇가에서 떠들썩하니 다투는 소리가 나는데 말하는 소리가 새소리인지 벌레 소리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등용이 되놈들과 예물이 많으니 적으니 하면서 다투고 있었다. 대체로 예단을 나눠줄 때는 전례를 따르는데 봉성에 간교한 되놈들은 반드시 명목을 부풀려 숫자를 더해주기를 요구한다. 이 일을 잘 처리하고 못하고는 전적으로 상판사 마두의 수완에 달려있다. 솜씨가 서툴거나 중국말이 시원찮은 마두를 만나면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주게 된다. 금년에 이렇게 주게 되면 명년에는 그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투게 된다. 사신들은 이런 이치도 모르고 항상 책문에 들어가는 데만 급급해서 역관에게 맡겨 재촉하고 역관은 마두에게 맡겨 재촉하니 그 폐단이 유래된 지 오래되었다. 상판사의 마두 상삼이 막 예단을 묻 되놈들에게 나눠주려는데 빙 둘러선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상삼에게 욕을 하자 등용이 수염을 쓸어 올리고 눈을 부릅뜨며 곧바로 튀어나갔다. 그리고 그 되놈의 가슴을 틀어 쥐고 주먹으로 때릴 듯하며 여러 사람을 둘러보고는 이 뻔뻔하고 무례한 놈이 왕년에 대담하게 우리 어른의 쥐털 목도리를 훔쳤고 또 작년에는 우리 어른을 속이고 어른이 잠든 사이에 내 허리에 찼던 칼을 뽑아서 칼집에 가죽과 술을 끊어갔고 내가 차고 있는 주머니마저 자르려다가 나한테 발각돼서 부장한테 넘겨져서는 호된 주먹 맛을 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지. 그때 이놈이 온갖 애걸복걸을 다 하면서 나한테 목숨을 살려주신 부모라고 부르더니 이제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우리 어른이 이놈의 낚아죽을 모를 것이라고 속이고는 아주 겁대가리 없이 큰 소리를 쳐. 이따위 쥐새끼 같은 놈은 불끈 잡아다가 봉성장군에게 넘겨야 돼 라고 소리를 쳤다. 둘러섰던 되놈들이 일제히 풀어주기를 권하고 수염이 좋고 복장이 고운 한 늙은이가 앞으로 나와 등용이의 허리를 끌어안고는 형님께서 화를 푸시지요 하니 등용이 화를 풀고 싱긋이 웃으며 아우님의 체면을 보지 않았다면 이까진 놈의 콧중배기를 한번 비뚤어지게 쳐서 저 봉황상 밖으로 날려버렸을 거야 하고 넉살을 떤다. 그 행동 거지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워 우습기 짝이 없다. 판사 조달동이 내 곁에 와서 서기에 내가 조금 전에 보았던 광경을 이야기해주며 혼자 보기엔 아까운 구경거리였다고 말하자 조그는 웃으며 그게 바로 상대방의 덜미를 먼저 잡는 18기 무술의 하나 아닙니까? 사위봉법이란 것입니다. 라고 한다. 조구는 등용을 재촉하며 지금 사또께서 책문에 듭시려고 하니 예단을 속히 나누어 주도록 해라 하니 등용은 연신 네 하면서
일부러 황급히 서두르는 체한다. 나는 일부러 오래 서 있으면서 나누어주는 물건들의 명목을 살펴보았는데 대단히 괴잡한 것들이었다. 그 예단이란 이런 것들이다. 책문 수직 2명과 갑군 8명에게 각각 백지 10권, 작은 담뱃대 10개, 화도 10개, 담배 10봉, 봉성장군 2명, 주객사 1명, 세관 1명, 어사 1명, 만주장경 8명, 가출장경 2명, 몽고장경 2명, 영송관 3명, 어쩌고 저쩌고. 뭇 되놈들이 끽소리도 내지 않고 수견이 받아갔다. 조구는 등용은 정말 알아주는 수완가입니다. 그가 지난해에 털목도리, 칼, 주머니 등을 잃어버린 일이 없었는데도 공연히 야루를 부려서 한 놈을 욕하고 꺾어놨습니다. 나머지 무리는 기세가 수그러들어 모두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흘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되고 책문에 들어갈 것은 기약이 없게 된답니다. 라고 한다. 이윽고 굴레가 와서 문상어사와 봉성장군이 세관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삼사가 차례대로 책문에 들어가고 조정에 올릴 장계는 관례대로 돌아가는 의주 창군편에 붙였다. 이제 이 책문에 일단 들어서면 거기서부터는 중국 땅이다. 고향 소식은 여기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동쪽을 향해 한참을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천천히 걸어서 책문으로 들어갔다. 길 오른편에 풀로 엮은 청사 3칸이 있는데 어사와 장군부터 아래로 아역까지 그 직급의 순서대로 의자에 앉아 있으며 수역 이하는 공손하게 손을 잡고 앞에 서 있었다. 이곳에 사신이 이르자 마두가 하인들에게 호통을 쳐서 가마를 세우고 잠시 견마를 풀어 마치 멍에를 푸는 것처럼 하라고 했으나 빨리 달려오다 보니 그만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버렸다. 부사와 서장관도 똑같이 하여 마치 서로 구원이라도 하러 가는 것처럼 뛰어나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배꼽을 잡았다. 비장과 역관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서 지나갔는데 유독 변개 한만이 말을 탄 채 돌진하듯 지나갔다. 말단에 앉았던 되놈 한 놈이 갑자기 우리말로 고성을 질러 욕을 하며 무례하다 무례해. 어른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외국의 시종관이 어찌 감히 당돌하겠구는가. 얼른 사신에게 말씀드려 볼기를 치도록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 컸지만 혀가 뻣뻣하고 목이 잠겨 마치 젖먹이 어린애가 어리광하듯 취객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주사를 부리는 듯했다. 그는 사신을 따라가는 청나라 통역관인 호행통관 쌍님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 수역이 나서서 저분은 우리나라 어이이신데 이번이 초행이라 아직 실정을 잘 모르고 게다가 어이는 국명을 받들어 사신을 수행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니 사신조차도 감히 함부로 손댈 수 없답니다. 여러 어른들이 황제께서 작은 나라를 품어주는 마음을 본받아서 너무 따지지 않으신다면 더더욱 관대한 대국의 뒤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니 모두들 머리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맞습니다. 맞고요. 라고 하는데 쌍님만은 여전히 사납게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고 노기를 풀지 않는다. 수역이 내게 눈짓을 하며 그만 가자고 한다. 길에서 변계함 군을 만났다. 병군은 큰 욕을 보았네 라고 하기에 나는 볼기짝이 가히 염려되었지 하고 서로 껄껄 웃었다. 드디어 변군과 소매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며 구경을 하는데 절로 찬탄이 나왔다. 책문 안에 인가라곤 고작 2, 30호에 지나지 않았으나 모두 웅장하고 깊었다. 높고 울창한 버드나무 그늘 속에 푸른색 술집 깃발을 단 대나무 하나가 삐져나와 있기에 병군과 함께 들어갔더니 술집 안에는 이미 조선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맨다리를 내놓거나 맨 상투 차림으로 걸상을 타고 앉아 왁자지껄 떠들다가 나를 보더니 모두 황급히 피해서 나가버린다. 주인이 크게 성이 나서 변군을 가리키며 눈치 코치 없는 관원들이 남의 영업을 완전히 망치는구먼 하자 대종이 나서서 주인의 등을 어루만지며 아따 형님 잔소리할 것 없네. 두 어르신께서는 한두 잔만 마시면 금방 일어날 거야. 저런 술주정뱅이들이 어찌 감히 어른 앞에서 함부로 걸상을 타고 앉아 있을 수 있겠소. 잠시 피했다가 금방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미 마신 술값은 계산해 줄 것이고 아직 덜 마신 술은 이제 흉금을 털고 화끈하게 마실 터이니 형님은 안심하시고 먼저 넉냥어치 술이나 따르시오. 하니 주인은 그제야 얼굴에 웃음을 띠며 아우님, 아우님도 왕년에 보지 못했는가. 저 주정뱅이들이 시끄럽게 싸우는 통에 도대체 먹기만 하고 모두 연기처럼 내뺐으니 어디서 술값을 받아내겠나 하였다. 형님은 걱정을 하지 마시오. 두 분 나으리께서 마시고 즉시 일어서시면 이 아우가 그네들을 다 몰고 와서 다시 장사를 하게 해드리겠소. 하니 주인은 알았네. 두 분은 합해서 넉냥을 드릴까 각기 넉냥을 드릴까 라고 물으니 대종은 한 분마다 넉냥씩 따르시오 한다. 병군이 나무라며 아니 넉냥의 술을 누가 다 마신단 말이냐? 라고 하자 대종이 웃으며 넉냥은 술값이 아니고 술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한다. 탁자 위에는 술잔들을 늘어 놓았는데 한 냥짜리부터 10냥짜리까지 각각 걸맞은 그릇이 있고 모두 노쇠로 잔을 만들어 우러나는 색이 은과 같았다. 넉냥의 술을 시키면 넉냥짜리 잔의 술을 따르니 술을 사는 사람도 다시금 양의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 간편한 것이 이와 같았다. 술은 모두 백소로인데 술맛이 썩 좋은 것은 아니고 금방 취했다가 금방 깬다. 점포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단정하고 반듯하게 진열되어 있고 한 가지 일도 구차하거나 미봉으로 한 법이 없고 한 가지 물건도 삐뚤고 난잡한 모양이 없다. 비록 소외양간 돼지우리라도 널찍하고 곧아서 법도가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장작더미나 거름구덩이까지도 모두 정밀하고 고와서 마치 그림과 같았다. 아하, 제도가 이렇게 된 뒤라야만 비로소 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용을 한 연후라야 후생을 할 수 있고 후생을 한 연후라야 정덕을 할 수 있겠다. 쓰임을 능히 이롭게 하지 못하고서 삶을 두텁게 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삶이 이미 스스로 두텁게 하기에 부족하다면 또한 어찌 자신의 덕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정사는 이미 악시성을 쓰는 사람 집에 사처를 정해 들었다. 주인은 신장이 칠척이고 건장하며 사납게 생겼다. 그 모치는 나이가 칠순에 가까운데 머리에 온통 꽃을 꽂았고 눈썹과 눈이 아름답고 우아한 모양이 젊은 시절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다. 점심을 먹은 뒤에 박내원 정진사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6, 7리 떨어진 봉황산을 관광하였다. 봉황산 전면을 보면 정말 기이하게 깎아 놓았다. 산중에는 안시성의 옛터가 있고 아직도 남은 성곽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산의 삼면은 모두 절벽이 험해서 나는 새도 올라갈 수 없고 오직 정남향 한 면만 약간 평평한데 그 주변은 겨우 수백 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탄왕같이 작은 성으로는 대군이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아마도 고구려 때 쌓은 작은 보루인 듯하다. 큰 버드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식혔다. 벽돌로 쌓은 우물이 있는데 큰 돌을 다듬어 덮개를 덮고 그 양옆에는 겨우 두레박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다.
사람이 빠지거나 흙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비하려는 까닭이다. 물이란 본래 성질이 음하므로 덮개로 볕을 차단하여 살아있는 물, 곧 활수를 만들려는 것이다. 덮개 위에는 도르래를 설치하고 두 줄을 들이워 버드나무에 묶어서 두레박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표주박처럼 생겼으나 속이 깊다. 두레박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서 종일 물을 길어도 힘들지 않게 된다. 물통은 모두 쇠로 테를 두르고 가는 못을 박아 단단하게 묶었는데 대나무로 테를 엮은 것보다 아주 뛰어났다. 대나무로 엮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 썩어 끊어지고 물통의 몸통이 햇볕에 마르면 대나무 테가 헐거워져 빠지기 때문에 쇠로 테를 두르는 것이 좋다. 물을 길어서는 모두 어깨에 메고 가는데 이를 편담이라고 부른다. 팔뚝 굵기의 나무를 한 길 정도의 길이로 만들고 양쪽 끝에는 물통을 메어 달되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오게 만들면 물이 출렁거려도 넘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평양에도 이런 법이 있으나 어깨에 매지 않고 등에 지기 때문에 좁은 고삿길과 골목길에 크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옛날 한나라 학자 포선의 아내가 물동이를 들고 나가서 물을 길었다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째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지 않고 손으로 들고 나갔는가 하고 의심을 했더니 이제 와서 보니 부인들이 모두 머리를 높다랗게 쪽을 쪄서 머리에 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봉황산 서남 쪽은 광활하여 평원한 산과 담담한 물이 되었다. 버드나무 수천 그루는 짙게 그늘을 들이우고 띠풀의 처마와 성근 울타리가 때때로 숲속 사이에 언뜻언뜻 드러나며 푸르고 무성한 제방에는 소와 양떼가 여기저기 흩어져 풀을 뜯고 멀리 다리 위에는 짐을 메고 들고 가는 행인이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요사이 여행길에 쌓였던 고달픔이 싹 잊혀졌다. 동행했던 두 사람은 새로 창건한 불당을 구경하러 간다며 나를 두고 떠났다. 마침 10여 기의 말을 탄 사람들이 채찍을 치며 지나간다. 수놓은 안장에 준말을 탔으며 의기양양하다. 혼자 서 있는 나를 보고는 말을 멈추고 안장에서 내려 내 손을 다투어 잡고는 은근한 뜻을 보낸다. 그중 한 명은 미소년이었다. 내가 땅에 글자를 써서 말을 붙이니 모두 고개를 숙여 한참을 쳐다보다가 단지 고개만 끄덕일 뿐이니 아마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비석 두 개가 있는데 모두 푸른 돌이다. 하나는 문상어사의 선정비이고 다른 하나는 세관 아무개의 선정비로 모두 만주인의 네 글자 이름이고 글을 짓고 쓴 사람도 만주인인데 문장과 글씨가 형편없다. 다만 비석을 만든 제도가 매우 아름답고 공력이나 비용이 매우 적게 들어서 비석을 만드는 모범이 될 만했다. 비석의 양쪽 옆은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지 않고 벽돌을 세워서 담장을 만들어 비의 머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기와로 지붕을 만들어 비석이 감실 안에 있게 되어 풍우를 방비하게 하였으니 비각을 세워 비석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보다 훌륭하다. 비석 받침에 새겨진 거북이 모양의 비희라는 용의 새끼와 비문 양옆에 새겨진 짐승 모양의 폐하라는 용의 새끼는 털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 이 궁벽한 변방 민가에서 세운 비석인데도 정치하고 고와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더위가 더욱 심해졌다. 급히 숙소로 돌아가 북창을 높이 괴어놓고 옷을 벗고 누웠다. 뒤뜰은 평평하고 넓은데 파이랑과 마늘 두둑이 단정하고 네모 반듯하며 오이와 박을 올리는 시렁이
훤칠해서 그 그늘이 뜰을 덮었다. 울타리 주변에는 바야흐로 붉고 흰 접시꽃, 옥자마가 한창이다. 처마 밖에는 석류나무 화분 몇 개와 수국 화분 하나, 가을 해당화 화분 2개가 있다. 악시의 아내가 대바구니를 들고서 차례로 꽃잎을 타는데 저녁 때 치장을 하려는 것이다. 창대가 술 한 잔과 계란볶음 한 접시를 구해와서 먹기를 권하며 어디를 가셨습니까? 나으리 생각에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한다. 창대가 일부러 어리광을 떨어 충직함을 보이려는 모습이 얄밉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나 술은 내가 즐기는 것인데다 계란볶음도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이 말이야. 이날은 30리를 갔다. 압록강에서 여기까지가 120리이다. 이곳을 우리는 책문이라 부르고 여기 사람들은 가자문이라고 부르며 중국 내지의 사람들은 변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